안녕하세요. 잡초근성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신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하나씩 나올 정도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최신 부동산 정책이요. 가만히 눈여겨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모두 다 한 방향을 향하고 있더라.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이러한 부동산 정책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한번 천천히 알아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매일같이 튀어나온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단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서로 다른 이야기 같은 세 가지 뉴스의 헤드라인을 가져와 봤어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스트레스 DSR. 이거는 결국은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 다음이 예금자 보호 한도. 예금자 보호법에서 보호해주는 이러한 한도를 올려주겠다. 이거는 금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정부, 한국은행을 통해서 활용한 마이너스 통장. 이거는 뭐 정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세금, 세수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세 개가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처럼 쓰고 있는 한국은행,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올 4월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은행을 통해서 활용한 마이너스 통장 71조 원. 야, 이제 조 단위가요. 이게 경제 관련해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하다 보면 조 단위의 돈이 푼돈같이 느껴질 정도예요. 71조 원의 돈을 갖다 썼어요. 그런데 이게 역대 최대, 늘상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역대급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보시게 되면은 25년 1월에서 4월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 7천억 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난해 4월까지 누적 대출 60조 원보다도 10조 7천억 원이 많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 2, 3, 4월 불과 4개월 만에 역대급 모든 이러한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다 쓴 돈보다 그거를 압도할 정도의 큰 돈을 빼다 썼다 이거예요. 왜 돈이 없을까? 뭐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부자 감세를 했네, 법인세를 인하를 했네, 기업에서 받아야 될 세금을 못 받고 있네,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세금이 없는 것일까? 풀린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이 돈이 시중에 돌면은 여기서 떨어지는 세금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머릿속에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코로나 시기 그리고 그 전부터 시중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습니다. 거대한 유동성이 풀렸고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성이 공급이 된 거겠죠. 시중에 돈이 이토록 많이 풀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는 인플레이션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금리 인상을 했죠. 이때 아주 공포와 경악이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고 정상 과정으로 돌아오나 싶었는데 전혀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일전 영상만 보시더라도 경제 성장률은 바닥을 찍었는데 물가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물가는.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돼? 왜 그럴까 도대체? 시중에 돈이 없어요. 아니, 돈을 빨아들여서 시중에 돈이 없는데 인플레이션은 잡히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세금도 제대로 거쳐지지도 않고 이상한 상황들이 계속 도는 거예요. 유동성이 제대로 회수가 안 됐는데 돈이 없어. 돈이 이토록 많이 풀렸는데 돈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도대체 그 엄청난 돈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이 물음표가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돼요.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거지? 풀린 돈은 이토록 많은데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 돈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답은 간단합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부동산에 전부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 내 자산은 1억인데 9,900만 원짜리 자동차를 할부로 사서
내 자산은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100만 원밖에 안 남은 그러한 상황이다. 이 100만 원에서 회수를 하려고 하니 뭐가 해결되는 거 자체가 없죠. 9,900만 원짜리 이 자동차에 대한 이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의 모든 돈들이 죄다 묶여가지고 회수도 되지도 않고 지표란 지표는 다 악화되고 있고 물가는 뛰고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러한 부동산의 흐름도요, 아주 이상하고 하지만 명확한 정답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방 부동산 3중고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 미분양, 집값 하락. 그런데요, 여기서 지방이 집값이 정말 많이 하락을 했을까요? 아니요. 이거 잘 한번 보십시오. 정말 소수의 몇몇 지방을 제외하고는 미친 듯이 올랐던 이 부동산 가격이 지방이 빠지질 않고 있어요. 지방이 과도하게 올라서 지금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서울, 경기, 특히 서울의 상황은 어떨까 보시면 답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평당 1억을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합니다. 서초구도 1억에 육박을 하고요. 송파, 용산 순으로 높다고 합니다. 서울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다. 그리고 40억 잠실, 105억 압구정, 지금도 사는 사람이 있긴 하네.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다시 규제를 했죠. 그러면서 96%의 거래가 줄었지만 그럼에도 10채 중 4채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얘기를 했었죠. 가치가 있는 곳과 가치가 없는 곳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서울, 그 중에서도 알토란 같은 곳들은 그 가치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토지거래 허가제에 스트레스 DSR 2단계에 그 다음에 대출 규제까지 꼈어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아파트 가격,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곳은 가치가 있구나. 하지만 지방은 어떻죠? 박살나고 있죠. 그럼에도 못 팔아요. 팔 수가 없어. 왜? 팔아봤자 빚을 못 갚아. 지방의 값어치와 실제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의 이러한 명확한 벌거벗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방에 결국은 가선 안 될 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진 건데, 어찌됐건 그러면 지방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조금은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최신 나온 정책들을 좀 봐볼게요. 이게 이제 좀 어이가 없을 겁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부터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달 중에 세부안을 공개를 할 건데요. 지방하고 수도권 차등화를 할 거라고 합니다. 자, 지방 수도권을 분리해서 말을 했고 차등화를 한다고 하면 어디에 이익을 줄까요? 어디에 혜택을 줄까요? 당연히 지방이겠죠. 아, 지방을 살리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다음 이 뉴스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예금 보호 한도를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을 하고자 한다. 아니,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 같은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 다음으로 반반 투자, 지분형 주택담보대출, 이것도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그널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면서 나온 정책들인가? 이거를 좀 봐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3단계 스트레스 DSR, 지방 수도권 차등화, 결국은 지방에 내가 집을 살려고 할 때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수도권은 차등화라고 했잖아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현행처럼 빡빡한 모습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지방 살리기를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방으로 가세요. 그래야 돈을 빌려줄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에 돈을 빌려주겠다. 지방으로 무조건 향해라.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 다음,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동산하고 아예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방에 이렇게 가가지고 DSR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혜택 아닌 혜택이죠. 이런 거를 받으면서 돈을 빌리려면 은행이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시중 5대 은행으로만 감당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각종 저축은행, 캐피탈, 이금융까지 통틀어서 지금 동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금융까지 통틀어서 나오게 되면은 리스크가 분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조금 더 용이해지겠는데, 이금융권은 1금융권만큼 막대한 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금융으로 자본을 자연스럽게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거다.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을 하게 되면은 1금융권 시중 5대 은행에 넣어놨던 예금이 2금융으로 움직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1억 원까지 보호를 해주니까. 2금융권, 저축은행 같은 곳이 1금융권보다 더 많은 예금 이자를 주지 않습니까? 1금융에 있던 돈이 자연스럽게 2금융으로 흘러갈 거고, 2금융이 빵빵해진 자본금을 바탕으로 시중에 지방에 돈을 뿌릴 수 있게 된다. 이 기반을 마련하려고 예금 보호 한도가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상향을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거, 지분형 주담대. 이거 나온 타이밍도 참 기가 막히죠. 결국은 지방 살리기를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겠다. 제가 이거 뉴스 일전에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했죠? 모든 곳에 지분형 주담대를 허락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특정 지역, 특정 조건에 한해서 이것을 도입을 해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은 이거 역시 지방을 살리고자 나온 건데, 제가 일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억짜리 집을 살 때 내 돈은 10%만 있으면 된다. 기존 같았으면은 최소한 3억에서 4억은 들고 있어야 10억짜리 집을 내가 들어가네 마네 할 건데, 이제는 1억만 있어도 된다. 하지만 이자는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양쪽에 찍어야 되지만 처음에 들어갈 때 내 부담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지분형 모기지도 마찬가지고, 예금 보호 한도 인상도 마찬가지고,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전부 다 똑같더라. 지방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눈물의 똥꼬쇼를 다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은 지금 답이 나왔습니다. 가치가 없는데 집값이 오른 거라고 답이 나왔어요. 이거에 대한 답은, 증명은 서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떨어지지 않는 서울은 그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에 대한 결국은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결국은 또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시중에 풀린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에 묶여서 회수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같이 따라왔고, 고금리, 고환율이 같이 따라서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에 뭐 트럼프가 이제 귓방망이를 쳐 돌리고 있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일까지 함께 와버린 상황이죠. 자,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이유 없이 오른 지역, 지방을 어떻게든 해결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썩은 살을 도려내듯이 과감하게 어떠한 결단을 내야 되는데, 결국은 또 보호를 하고자 머리를 굴립니다. 여기까지도 좋아. 보호하는 것도 좋아. 그런데 이 보호하는 방법이 규제 완화, 지방의 유동성 공급, 정책 지원,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들의 돈인 세금과 지방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개개인의 대출로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 원인의 궁극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차원의 해결이 없이 모두의 돈, 세금과 개개인의 돈을 가져다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원인 해결 없이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부동산 정책과 금융 정책, 이러한 것들이다. 뉴스를 보실 때 제가 왜 영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전혀 뭐 의미 없는 이러한 내용들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뉴스를 보실 때 전체적으로 내가 종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뉴스들이요, 각자 따로 노는 것 같아도요, 가만히 보다 보면은 서로 다 맞물려 있어요. 서로 맞물려 가지고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뉴스 헤드라인을 분리를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봤고, 최신 나오는 이러한 부동산 정책들, 그 다음에 이러한 정책들로 말미암아 내가 지방에 투자를 한다든지 지방으로 갈 때는 굉장히 크게 고민을 해보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제작을 해봤습니다. 부동산이
예전처럼 불장이 오기는 힘들겠죠. 예. 예전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영끌 투자, 묻지마 투자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정책만 믿고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던가 움직이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런 위험한 일이 없으시기를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